2023년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SBV가 무너졌을 때, 정말 다들 충격이 컸죠. 이게 그냥, 은행 하나가 파산했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수많은 테크, AI,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이요. 하루아침에 돈이 다 묶여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금융 난민 신세가 된 거죠. 그렇다고 다른 전통은행들이 이들을 반겨줬냐? 하면, 전혀 아니었잖아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사업 모델이 복잡하다 이런 이유로 다들 그냥 손사래를 쳤어요. 바로 그 엄청난 공백을 뚫고 실리콘밸리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지 뭐 하고 나선 은행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에레보르뱅크입니다. 네, 맞아요. 그 SVV의 붕괴는요, 특정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던 금융의 대동맥이 뚝 끊어진 사건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기술 분야의 혁신가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이 우리 속도랑 필요를 전혀 못 따라오는구나.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우리 분야는 우리가 직접 챙긴다. 이런 생각으로 에레보르가 등장한 건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배후에는 대체 누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사실 이름만 들어도 이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요. 우선 오큘러스 창업자, 지금은 방위 산업의 천재로 불리는 안두릴의 CEO 팔머 러키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죠.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이자 펠런티어 공동 창업자,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로 꼽히는 피터 틸도 있습니다. 조론 스틸 같은 다른 테크 억만장자들도 이 프로젝트를 아주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보통 이런 거물들이라면 더 새롭고 파괴적인 분야에 뛰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되고 규제가 심한 이 은행이라는 산업에 직접 뛰어든 거잖아요. 이게 좀 의외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단순히 돈이 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걸까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봐야죠. 여기서 가장 재밌는 단서가 바로 은행 이름, 에레보르. 에레보르요. 네. 톨킨의 소설 호빗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바로 아실 텐데요. 그 막대한 보물이 잠들어 있는 난쟁이들의 왕국, 외로운 산을 뜻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들의 출사표인 셈이군요. 우리는 단순한 핀테크 회사가 아니다. 기술 산업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금융 요새가 되겠다. 이렇게 서론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결국 이들의 동기는 아주 명확합니다.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크게 투자하고 있는 이 기술, AI, 암호화폐 기업들이요. 전통 금융의 그 높은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예 이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렇다면 에레보르가 꿈꾸는 은행은 기존 은행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물리적인 지점이 없는 디지털 전용 은행이라는 점부터가 다르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100% 온라인으로만 운영돼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없애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술 기업들의 속도전에 발을 맞추겠다 이런 의도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타겟 고객과 서비스에 있습니다. 타겟 고객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그 전통은행들이 꺼려했던 바로 그 암호화폐 기업, AI 스타트업, 심지어 방위산업체까지 포함되는 거고요.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거나 스테이블 토인을 활용해서 기업 금융을 지원하는 식이죠. 기존 은행이 암호화폐 기업을 보는 건요. 마치 100년 전 은행이 이제 막 발명된 자동차를 담보로 잡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과 같아요. 이게 대체 얼마짜린지, 어떻게 현금화해야 할지 감도 안 오는 거죠. 에레보르는 바로 그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겁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건 저희가 작년에 FTX 사태 같은 걸 겪어본 입장에서는 듣기만 해도 굉장히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그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을 담보로 잡는다는 건데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당연히 에레보르라고 규제 당국 모두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대출해 줄 게가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상대적으로 시장 깊이가 깊고 투명성이 확보된 자산에 한정하고요. 담보 인정 비율, LTV라고 하죠. 이걸 극도로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등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시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리스크의 영역으로 이걸 끌어들이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고객을 찾는 걸 넘어서 전통금융의 안정성하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혁신성을 완전히 총합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금융 모델을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디지털 자산을 막 우겨 넣는 게 아니고요. 디지털 자산의 특성에 맞는 금융 시스템을 처음부터 새로 설계하는 것에 아깝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두 세계를 잇는 다리라는 표현이 참 와닿는데요. 그렇다면 그 다리를 놓는 작업, 그러니까 실제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는 과정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해지네요. 최근에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만한 정말 큰 진전이 있었죠. 2025년 10월 미국 통화감독청 측 OCC로부터 조건부 연방은행 헌장을 승인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잠깐만요.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셨는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은행문을 연다는 건가 만다는 건가 하고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건부라는 꼬리표가 실제로는 얼마나 큰 허들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요. 운전면허 필기 시험에 합격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 필기 시험이요? 그럼 아직 도로주행 시험하고 최종 면허 발급이 남았다 이런 거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아직 최종 허가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남은 그 도로주행 시험, 즉 까다로운 조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개업 전에 모든 시스템과 인력, 정책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사전 심사, POE라는 걸 통과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초기 3년 동안은 자기 자본, 그중에서도 핵심 자본인 티어 1의 레버리지 비율을 최소 12%로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12%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대형 은행들이 보통 8에서 9%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비하면 거의 1.5배에 달하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준이에요. 규제 당국이 너희의 혁신은 허용하겠다. 하지만 그만큼 튼튼한 자본 방패를 갖추고 시작해야 한다. 안전성은 절대 양보 못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셈이죠. 그 외에도 독립적인 외부 감사기관을 지정하고 자금 세탁 방지 AML이나 고객 확인 KYC 같은 고도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합니다. 와, 정말 첩첩산중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부 승인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 거라고 보세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요. 역시 SVB 붕괴로 사라졌던 테크, 스타트업 전문은행이 화려하게 부활하는 신호탄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혁신 기업들이 다시 한번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금융 파트너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은행의 주주들이 피터 틸이나 팔머 럭키 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건 단순히 은행 하나가 생기는 걸 넘어서요.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의 탄생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시장을 긴장시키는 부분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가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요. 그럼 그 스타트업은 자연스럽게 에레보르뱅크에 계좌를 열겠죠. 그리고 에레보르가 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나중에 운영자금이 필요해지면 에레보르에서 담보대출을 받게 될 거고요. 아, 그러니까 투자부터 예금, 대출, 결제까지 모든 금융활동이 그 생태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월드가든, 즉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기존 은행들이 뚫고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굉장히 끈끈한 생태계예요. 사실상 실리콘밸리의 차세대 기술 기업들을 위한 일종의 수직 계열화된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은 은행이 직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맞아요. 이건 미국 금융규제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리를 뒀던 크립토 친화적 은행 모델에 연방규제기관이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특정 기업 하나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과 암호화폐 금융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모델 자체를 제도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큽니다. 물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겠죠. 이 거대한 실험에 잠재적인 리스크는 없을까요?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당연히 있죠.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그 극심한 변동성,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에레보로가 아무리 튼튼한 12%짜리 자본 방패를 갖춘다고 해도 기반 자산 시장이 통째로 흔들리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리스크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에레보로의 가장 큰 경쟁 상대가 다른 은행이 아닐 거라고 봐요. 오히려 수십 년간 굳어진 거대한 금융시장의 관성, 그 자체가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변화를 거부하는 보이지 않는 저항 같은 것들이죠. 혁신적인 기술 하나만으로는 넘기 힘든 거대한 벽과 싸워야 하는 셈이에요.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보죠. 실리콘밸리의 기술 거인들이 뭉쳐 만든 새로운 은행, 에레보르는 규제 당국의 가장 높은 첫 허들을 넘으면서 혁신금융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은행 하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금융이 결합하는 방식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려는 거대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 논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과연 피터 틸과 팔몰 럭키, 이 막강한 테크 억만장자들이 만든 새로운 금융 요새는 이 치열하고 보수적인 금융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도권 금융과 암호화폐의 완전한 결합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주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